안녕하세요. 지원지원쌤이에요. 오늘은 동아시아사 13강 서양 문물의 수용 파트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양 문물의 수용 파트는 여기도 중요합니다. 여기도 시험에 항상 나와요. 꼭 한 문제씩 나오는데 첫 번째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 서양 문물이 수용된 연도입니다. 연도. 그래서 여기가 연도 문제가 유독 많이 출제되는 파트예요. 두 번째는 몇 가지 서양 문물에 대한 심화된 내용을 물어보는데 기억나는 건 뭐 교육제도, 그다음에 이제 만국공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몇 가지 서양 문물을 좀 자세하게 물어보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연도가 훨씬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둘 다 공부해야 되긴 하지만 연도와 학습을 중점으로 하고 내용도 그 다음에 꼼꼼히 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연도 학습은 어차피 개념 부분에서는 개념 내용을 아는 게 더 중요하고요. 연도 학습은 뒤에 연표 제가 딱 정리해놨잖아요. 이것만 암기하면 뭐 절대 틀릴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념과 연도 뭐 둘 다 중요하게 학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구적 세계관부터 수업 시작해 볼게요. 자, 서구적 세계관인데 서양의 세계관, 서양의 제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넘어온 가장 큰 두 가지는 만국공법과 사회진화론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만국공법은 국제법이에요. 지금의 국제법,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법.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는 동아시아에는 이런 게 없었죠. 국제법이 없고 그냥 조홍책봉 관계랑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었는데 이제는 국가 간의 국가 사이에서 동등한 관계에서 국제법이 통용되는 사회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 국제법이 통용되는 세계로 동아시아가 빠져든 거죠. 그래서 서구적 세계관에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 가시죠? 만국공법은 국제법입니다. 이걸 처음에 만든 사람은 헨리 휘튼이라는 인물이야. 이 국제법 원리라는 책을 편찬해서 국제법의 내용을 딱 정리해놨어요. 이거를 윌리엄 마틴이라는 미국 선교사가 한문으로 번역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동아시아에 전파하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사람 인물도 알아두면 좋고, 이 특징, 만국공법의 특징은 서양 국가들 사이에서 적용되던 국제질서 원리입니다. 국제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국가 사이 대등한 관계가 원칙이에요. 근데 원칙이지 꼭 다 통용되는 건 아니겠죠? 자기들끼리만 원칙이고, 국가를 문명국, 반문명국, 미개국까지 이렇게 셋으로 나눕니다. 문명국이 가장 우월한 국가겠죠? 서양 국가들은 자기를 문명국, 아시아나 아프리카를 반문명국 또는 미개국으로 서열화합니다. 그래서 이 반문명국이나 미개국한테는 이런 여러 가지 불평등 조약, 제국주의 침략을 해도 된다, 당연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합리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만국공법이 동아시아에 들어오는데 각 국가들은 이걸 어떻게 활용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것도 중요해요. 이제 만국공법이 시험에 나왔을 때 만국공법의 특징을 설명을 해주고 이게 동아시아에선 어떻게 활용됐는지를 물어보면서 이게 중국인지 알아? 이게 일본인지 알아? 그때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이 동아시아에서의 활용법까지 확실하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이걸 서양과의 교섭에서 활용합니다. 그래서 서양을 이 만국공법이라는 틀 안에 묶어두려고 활용을 해요. 그렇지만 중국 자체는 중화 사상을 계속 유지했고요. 그래서 만국공법은 대외관계, 특히 서양과 대외관계에서 실무지침서나 참고 문헌 정도로만 활용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은 만국공법에는 상호 주권 보장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서로의 주권을 보호해주자, 국가끼리는 이런 게 있어서 일본의 침략을 비판하고요. 그리고 일본의 침략에 대응해서 주권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 때도 활용을 했지만 뭐 이런 게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영국의 검은저 점령 때나 청나라 내정 간섭 이후에 이게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만국공법 자체 회의가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조선은. 자, 그러면 일본은 이거 어떻게 해결했냐? 서양과 맺은, 미국과 맺은 불평등 조약 개정하려고 활용을 했고요. 서양 문명을 또 따라잡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활용해서 만국공법을 활용해서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체결한 게 청일수호조기죠. 청과 대등한 관계를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침략도 정당해요. 저기 보면 문명국, 반문명국, 미개국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이걸 활용해서 조선 침략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만국공법이에요. 다시 만국공법의 개념과 동아시아에서의 활용법까지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진화론이에요. 사회진화론은 아직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확실하게 정리해 주세요. 사회진화론은 허번트 스펜서라는 학자가 만들었어요. 사회도 자연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약육강식, 도태의 원리가 적용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에서는 그 강한 자만 살아남잖아요. 약한 생명체는 결국 잡아먹히고 사라지잖아. 그 이론을 그대로 사회에 적용해서 사회도 마찬가지야. 사회도 강한 나라, 강한 국가가 약한 국가를 차지하는 게 당연하다. 이거를 사회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국주의 침략의 사상적 기반이죠. 제국주의 하면 많이 배웁니다. 서양 열강들의 식민지 침략을 정당화했고요. 동아시아에도 이제 사회 진화론이 전파되는데 동아시아 각 국가들은 이걸 자광의 논리로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사회 진화론에 따라서 강대국이 되자, 이렇게 생각을 하죠. 동아시아 국가들은. 그러면 각 동아시아 국가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했는지 또 보겠습니다. 이제 중국에서는 옌푸라는 인물이 청일전쟁 패배에 충격을 받아서 사회진화론을 번역한, 사회진화론의 내용을 담은 진화윤리라는 책을 번역한 천년론을 발간합니다. 이거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세계 경쟁에서 승리할 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죠. 역시 자강의 논리가 적용되고요. 양치차오는 국력 강화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회 진화론에 따라 우리도 교육과 식산, 경제를 성장해서 강대국이 되자. 그래서 변법 장악 운동의 논리로도 활용을 합니다. 한국은 량치차오에 따라 의해서 한국이 유입이 돼요. 그래서 조선의 개화파 인물들이 수용을 하는데 이게 훗날 애국계몽 운동에 영향을 줘요. 이제 을사늑약 전후로 한국에서 펼쳐진 게 애국계몽 운동이죠. 교육과 산업을 증진시키자. 이게 일제강점기 넘어가면 실력 양성 운동으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같은 계열의 운동인데 둘 다 교육과 산업을 일으켜 국력을 향상시키자. 이게 보다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조선도 서양 자본주의 사회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유길준이나 윤치호가 주장을 했습니다. 일본 보겠습니다. 일본은 가토 히로유키랑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인물이 사회 진화론을 받아들였는데요. 가토 히로유키는 자유민권 운동을 비판하는데 활용합니다. 그래서 민족국가 확립이 더 중요하다. 뭐보다? 인권보다. 그러니까 하나의 국가, 그 국가의 큰 목표를 따르는 민족국가가 더 중요하다. 쉽게 얘기하면 국가가 더 중요한 거죠. 개인보다. 개인의
인권 이런 것보다는 그냥 국가의 목표, 국가가 강대국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일본은 제국주의 열강을 따라잡고 강대국이 돼야 한다. 이렇게 과제를 제시합니다. 이로 인해서 그럼 어떻게 그렇게 강대국이 될 수 있냐? 천황에 대한 충성과 복종을 강조하죠.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 팽창을 정당합니다. 후쿠자와 유키치도 국제관계에서 힘의 논리가 더 크다고 주장을 하고요. 이게 일본 제국주의 사상의 기본이 됩니다. 이 정도 알아두면 됩니다. 사실 둘 다 만국공법과 사회진화론의 개념을 먼저 정리해주고요. 그게 동아시아에서 어떻게 활용됐는지까지, 한중일에서 어떻게 활용됐는지까지 파악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철도와 시간.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서양 문물이 등장하는데 연도입니다. 연도 싸움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연도 위주로 내용은 간단히 보고 연도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유, 머리가 엉망이네요. 계속 방해돼. 철도입니다. 철도도 개통된 연도, 부설된 연도만 위주로 학습해 주시면 되고, 이 철도에 대한 개념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래도 그냥 간단히만 보고 개념은 연도 위주로 학습하겠습니다. 철도의 장점, 인구 이동과 물자 유통 촉진이 빨라지죠. 훨씬 더 먼 거리를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도 멀리 갈 수 있고요. 사람들의 활동 공간과 시야가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멀리 갈수록 더 많은 걸 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철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시간이 필요해요. 예전에는 막 자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시간을 보면 이렇게 3시간씩 못 걷는데, 2-3시간씩 못 걷는데, 이제는 철도는 몇 시 몇 분에 정확히 출발하죠. 그렇게 된 이후로 근대적 시간관념, 정확한 시간에 대한 관념이 확산됩니다. 한계는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 도구예요. 강대국들은 그 지역을 침략하기 위해서 철도부터 깝니다. 그 지역의 물자 같은 것도 뺏어야 되고요. 군대도 원활하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철도를 보통 많이 깔죠. 중국. 초기엔 철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요. 그래서 철도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일어나다가 89년에 철도 부설 기본 정책을 확정하고 1903년 민간 지방의 철도 부설권을 개방했어요. 근데 이걸 다시 국유화하는 과정에서 신의 혁명이 일어났죠. 대표적인 철도는 상하이 철도 부설이 있고요. 1876년에 타이완 남북철도 부설이 1908년 일본에 의해 부설됩니다. 근데 중국 철도도 살짝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이랑 일본 철도가 좀 많이 나오고 중국 철도는 살짝 안 나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다음, 한국. 일본이 조선의 모든 철도를 부설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반감도 크고요. 철도 부설 과정에서 의병들이 철도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부설된 철도가 경인선입니다. 서울과 인천을 운행하고요. 러일 전쟁 중에 경부선, 의선도 부설됩니다. 이렇게 3개 일본이 다 부설했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일본에선 가장 유명한 철도는 도쿄 요코하마 철도죠. 72년에 부설됐고 1905년엔 동서 관동철도, 그리고 러일 전쟁 승리 후엔 중국으로부터 남만주 철도 부속권을 확보합니다. 이것 때문에 만주심리학의 발판을 마련해요. 근대적 시간관념. 지금의 24시간 주 7일제가 근대 들어서 확립이 돼요. 태양력에 입각한 시간이거든요. 이게 언제 각각 시작됐는지 연도를 알아야 됩니다. 중국은 1912년 중화민국 수립 이후에, 한국은 을미개혁 이후 1896년부터, 일본은 1873년부터 시행돼요. 요 연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신문이나 잡지 또 있는데 여기서도 나오는 것만 연도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파란색 표시한 거 있죠? 요거 위주로 학습하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한 번만 읽어보세요. 알겠죠? 중요한 것만 암기해보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자. 신문의 역할, 소식 전달, 국민 교육, 여론 주도, 광고 홍보, 및 소비자 확보, 만화 연재 등의 역할을 했다. 정부의 통제,
발행허가제나 사절 검열제 등으로 신문을 통제하기도 했다. 네, 중국부터 보겠습니다. 청정부는 등록제나 검열제를 시행해서 대부분 언론을 통제해요. 그래서 대부분 신문은 정부 간섭을 피해 해외 조개지에서 발행됩니다. 편법장 세력도 신문이나 잡지 발간도 지원하고요. 대표적인 신문은 상하이에서 상하이신보 있는데 이것도 잘 안 나옵니다. 3박 일정이나 물가 정보 등을 제공했다고 하는데 제일 잘 나오는 게 신보죠. 상하이에서 1872년에 영국 상인이 발간했는데 여러 소식을 잘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신보가 상하이에서 발간됐다, 그리고 1872년에 발간됐다, 이렇게만 알아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시보나 대공보 등 여러 신문을 발간했대요. 잡지는 진짜 안 나와. 동방 잡지가 발간되긴 했는데 넘어가세요. 나오면 그때 학습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 선지에 4개 모르는 거 줘도, 그러니까 하나 모르는 거 줘도 나머지 4개로 풀면 되고, 그리고 잡지는 진짜 절대 안 나와. 아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나오는 것만 학습하면 됩니다. 자, 일단 한국신문 보겠습니다. 한국은 조선 최초의 신문이 한성순보예요. 조선 정부 방문국에서 발간을 했고요. 조선 최초의 근대적 신문이면서 정부의 개혁 정책과 근대 문물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독립신문이 있죠. 최초의 민간신문 서재필이 발간했고요. 한글과 영문으로도 발행했다고 합니다. 민중계몽 역할까지 수행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을사조약 이후 일본의 침략을 비판하는 황성신문도 있고, 영국의 베델이 발간한 대한매일신보도 있습니다. 을사조약 이후에 일본 침략도 비판했어요. 잡지는 기호흥학회 월보랑 대한장학의 월보가 있습니다. 근데 조선도 이제 을사득약 이후에 통감부가 신문지법을 제정해서 신문이나 언론을 탄압합니다. 일본 정부도 검열제랑 발행 금지법을 시행해서 언론을 탄압해요. 근데 대표적으로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신문은 요코하마 마이니치 신문이라고 합니다. 이 요코하마에서 발간됐거든요. 근데 연도는 이렇게 되는데 그냥 70년대 초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발행 연도가 교과서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2개 다 썼는데 대충 70년대 초다. 일본 최초의 일간지다 까지 알아두면 되고, 발행 장소까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요미우리 신문이나 아사히 신문 이런 것도 있고요. 헤이민 신문 이런 것도 있고요. 잡지는 메이크로 잡지도 있습니다. 이런 건 있다, 이렇게만 알아두면 큰 문제 없습니다. 다음 교육. 여기도 파란색 부분 위주로 학습하고, 여기는 교육은 어쨌든 내용으로 좀 물어볼 때도 있어요. 이게 근대학제에 관한 내용을 물어보면서 이게 일본 건지 알아?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으니까 여기는 좀 내용까지 살짝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은 1862년 베이징에 동문관이라는 걸 설립해서 외국어 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국자감을 1898년에 경사대학당으로 바꿔요. 그 베이징에 설립합니다. 그리고 근대학제도 1902년에 도입을 합니다. 한국 동문학 외국어 교육기관이고요. 1886년에는 유경공원을 설립해서 양반 자제들을 상대로 외국어나 서양 문물을 많이 교육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가보 개혁 때, 가보 2차 때죠. 근대학제를 도입했고요. 그리고 교육 조서도 1895년에 발표합니다. 고종이 직접 나와서 덕체지를 겸비한 교육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때 한성 소학교, 중학교, 사범학교, 외국어학교, 국가에서 만들지 않는 관제, 학교를 만들지 않는 관제도 발표하고, 그 뒤에 이내 학교들이 차례로 설립돼요. 아시겠죠? 일본은 게이오 우숙이라는 교육기관을 시작으로 일본 근대 학제를 제정합니다. 학교 제도예요. 그래서 소학교, 중학교, 대학교까지 이어지는 근대 학교 제도를 공포하고,
서학교 의무 교육까지 실시합니다. 그리고 1877년엔 도쿄 대학, 이거 연도 중요하겠죠? 설립하고 1890년엔 교육 규칙을 반포해서 천황에 대한 충성심과 효를 강조합니다. 자, 여기도 파란색 위주로, 연도 위주로 먼저 학습해 주시고 교육은 내용까지도 좀 알아두면 좋다. 자, 여기도 정말 안 나옵니다. 여성과 청년 파트인데 정말 안 나오니까 빠르게 살펴볼게요. 이때까지만 해도 여성 교육은 실시하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여성 교육의 목표가 현모양처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살림 열심히 하는 여성에 대한 이미지로만 한정돼 있었죠. 아직까지는 지금과 같은 근대적인 교육, 현대적인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중국에선 여성 인권 운동이 어떤 게 있었냐? 전족 금지. 아까 얘기했죠? 발가락 꺾어서 발 작게 만드는 거. 그래서 전족 금지 운동이 계속 여성 인권 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됩니다. 뭐 량치차오나 순원도 주도하고요. 신해혁명 이후에는 더 본격적으로 여성 인권 요구가 확산돼요. 신문화 운동 이후에는 남녀 관계나 가족 제도에 대한 변화도 있고 여성 해방 요구도 펼쳐집니다. 여성 운동가 대표적으로 린 후인, 이분은 건축가나 문학 작가예요. 그래서 서양 건축 이론서도 번역을 하고요.天安門 광장 인민영웅기념비 설계도 참여하고 오성우이 중국 국회 원원도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우진, 추근이라는 인물도 있는데 일본에서 유학해서 중국에서 교사로 활동하고요. 중동맹의 지부장으로도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여보도 발간하고 신문이에요. 여학교도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선지로나마 나오는 게 요 여권 통문이에요. 이거는 서울에 사는 양마 부인들이 서울 북촌에서 여권 통문이라는 글을 발표해요. 그래서 여기서 여성의 교육, 참정, 직업, 노동권을 강조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강조해요. 교육, 참정, 직업. 그리고 이 사람들이 찬양회라는 단체를 조직해서 여학교 설립을 정부에게 요청합니다. 근데 잘 안 들어줘요. 당연하죠. 옛날 어른들은 이때만 해도 어디 여자가 이런 얘기 할 때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옛날에 그랬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직접 돈을 모아서 순성 여학교라는 학교를 설립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직접 나서서 학교까지 설립하시고. 그리고 조선 여자 교육회라는 단체는 여성 계몽 운동도 전개했다. 대표적으로 조선의 여성 운동가는 나혜석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한국인 최초의 여성 서양 화가이자 작가이자 여성 인권 운동가래요. 그래서 도쿄 여자미술학교에서 유학을 했고요. 여자계라는 기관지도 발행하고 사회운동에 참가하고 이혼까지 해서 이혼 고백서라는 글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일본. 죄송합니다. 일본 여성 운동가. 일본은 남녀 모두 의무 교육을 실시했어요. 그리고 부인 교풍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남녀의 동등한 권리도 주장하고 일부 다처제도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매춘 금지도 주장해요. 그래서 중혼 금지 법제화를 이뤄냅니다. 이게 일부 다처제예요. 여성 운동가 대표적인 일본 여성 운동가에는 히라스카 라이초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일본 여자 대학에 진학을 해서 세이토라는 잡지도 창간하고요. 그리고 이런 여러가지 여성 인권에 관한 주장도 했습니다. 자, 청년 보겠습니다. 그 당시 청년은 근대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전달하는 이상적 국민이에요. 그래서 국가와 민족을 이끌어야 할 자의식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 청년 스스로가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중국의 청년들은 일본에 유학 가서 서구 사상도 수용하고 이들이 훗날 신문화 운동을 주도합니다. 신문화 운동 때 자세히 살펴볼게요. 한국의 청년들도 일본에 유학하고 잡지, 학지광이라는 걸 발간해서 청년 계몽도 시도하고 국권 피탈로엔 여러 가지 민족 운동도 전개합니다. 독서회라든지 60만 세 운동, 광주 학생 항일 운동, 분화로드 운동 이런 걸 주도합니다. 개항장. 여러분, 개항장은
지역사 문제로 분명히 등장해요. 근데 여기서는 개항장 관련된 내용 지역들만 살펴볼 거고, 저 뒤에 가서 지역사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개항장의 특징. 조계를 형성합니다. 조계는 외국인을 위한 거류지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개항장에 있으면 여기서 자기들끼리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거예요. 거기가 조계지입니다. 여기는 외국인들에게 자치, 스스로 알아서 잘 지내라는 걸 허용하고요. 취해복권도 인정해서 외국인들은 그 나라, 자기 나라의 법을 적용받지, 이주한 나라의 법을 적용받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일본인 조계가 있으면 일본 애들은 일본법의 적용을 받는다. 한국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취해복권이자 영사재판권입니다. 아시겠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활 시설이 있습니다. 금융, 은행 같은 것도 있고요. 영사관, 외교관도 당연히 있겠죠. 이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서양식 호텔, 공원, 교회, 성당 같은 것도 있고, 기타 편의 시설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 상하이 시험에 4,000번 나와요. 4,000번. 자, 영국, 프랑스, 미국. 순서는 달라도 됩니다. 제가 그냥 이거 조사 맞추려고 바꿨어요. 순서 상관없습니다. 영미프가 조계를 형성해요. 특히 영국과 미국은 공동 조계를 형성합니다. 상하이 형프강 인근 와이탄에 영국, 미국 공동 조계가 형성되고 프랑스는 따로예요. 한국을 보겠습니다. 개항 이후에 외국인 거주가 많아져요. 어디에? 서울에. 인천에 개항지가 있기 때문에 서울에 많이 들어와서 삽니다. 그리고 경운궁을 중심으로 황성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서 서울을 좀 근대 도시의 모습으로 바꾸려는 사업도 추진합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총독부가 설치되기도 하죠. 우리 대표적인 개항장으로는 부산, 인천이 있죠. 원산까지 있는데 여기에 외국인 조계 거류지가 형성됩니다. 특히 일본인 거류지가 많아요. 우리는. 자, 일본 도쿄 긴자에서 화재가 한번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참에 새로 만드는 김에 긴자의 서양식 거리도 형성하고요. 요코하마는 뭐로 개항됐어? 수로통상 조약이죠. 조약으로 개항돼서 샌프란시스코와 요코하마, 상하이를 잇는 항로까지 개설됐습니다. 요것도 이번에 나왔대. 그래서 이것도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서양 문물의 수용은 다시 강조하지만 연도가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 이렇게 학습해주면 되니까 꼭 그 두 개를 우선으로 학습해주세요. 봐봐, 선지는 별로 물어보는 거 없어. 선지로 물어보는 거 없고 무조건 연도예요. 아시겠죠? 잘 학습해 주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댓글이나 오픈 카톡방으로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우린 다음 강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